안녕하세요. 망치예요. 이번 영상부터는 성인 간호학을 정리해 볼 건데요. 소화기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인 간호학은 먼저 각 기관별로 질환을 정리한 후에 병태생리, 증상 및 합병증, 진단검사, 치료 및 간호, 약물 기전 등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외우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암기 방법들도 깨알같이 숨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면서 함께 리뷰해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1장 소화기기. 소화되는 순서를 떠올리면서 식도, 위, 장, 항문 질환으로 나누었고요. 소화를 도와주는 간, 담도, 췌장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식도 질환부터 살펴볼게요. 식도 질환에서 식도 열공탈장, 식도 이완불능증, 식도 괴실은 어떤 질환인지만 알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식도 열공탈장이란 식도 열공 부위에 횡격막 근육이 약하고 분문조인근이 커져서 위의 일부분이 흉곽 내로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이나 외상, 수술 등으로 횡격막 근육이 약화되었거나 비만, 임신, 복수 등으로 복강 내 압력이 증가되었을 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도이완 불능증이란 하부식도 3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의 운동성 손상으로 인해 하부식도의 협착과 하부식도 관략근이 연하 시에 정상적으로 이완하지 못해서 음식물과 수분이 축적되고요. 그 윗부분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목 안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역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식도 괴실이란 식도 벽의 일부분이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심하면 목이 튀어나온 것이 밖에 보이거나 목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음식물이 역류되거나 입안에서 신맛이 나기도 합니다. 괴실이 커지면 음식물이 고여서 입냄새가 나고요. 역류된 음식물이 기도를 자극하면 자주 기침을 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로는 발음을 사용하는 상부, 위장관 조영수를 통해서 괴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시경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괴실이 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도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는 하부식도 조임근의 부적절한 이완으로 염산이 포함된 위 내용물이 식도를 통해 역류하여 식도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식후에 통증이 심하며 복부 내압이 증가되었을 때나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위산 역류로 인해서 가슴앓이 또는 자결감을 호소하는데요. 반복되는 역류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식도 화생이 발생하는데 이는 식도의 전암 병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식도암의 전 단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치료 약물에는 크게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콜린제가 있는데요. 먼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로 암포젤, 마그밀 등이 있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는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라니티딘 제품에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는데요. 눈여겨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오메프라졸, 넥슘 등이 있으며 이는 위벽세포의 프론톤 펌프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장기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린성 제제는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위 운동을 촉진시켜서 역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부식도 조임근의 부적절한 이완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약물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작용으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 기량제와 함께 투여하게 됩니다. 종류에는 요레콜린, 레글란 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간호에는 음식을 천천히 소량씩 충분히 꼭꼭 씹어서 섭취하고요.
식사 시에 적절한 수분과 함께 섭취해서 음식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되고요. 취침 시에는 머리 부분을 상승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내압이 상승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체중을 감소시키고 꽉 끼는 옷을 입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고 식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흡연은 하부식도 조인근을 더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고 하네요. 간호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에는 공통적인 큰 틀을 나누어서 분류하면 더 좋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음식물, 자세, 복부 내압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음은 위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염이란 위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그 원인에는 스테로이드나 아스피린 등의 약물, 알코올이나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만성위염의 종류에는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A형 위축성 위염은 내인자와 염산분비의 벽세포에 대한 자가면역 이상이 생겨서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분비가 감소되며 그로 인해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가 없어서 악성 빈혈, 위암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B형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인한 만성위염을 의미합니다. 위암의 90%는 서남인데요. 식욕 감퇴, 오심 구토, 위의 불편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나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의 원인에는 가족력,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의 염산 결핍이거나 고염식이, 탄음식, 아질산 나트륨 등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흡연, 음주 등이 있습니다. 급속이동 증후군이란 주로 위암을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한 후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저는 수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소화를 담당하는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물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초기 덤핑 신드롬은 저혈압과 위산통 반사가 있습니다. 저혈압은 고농도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어 희석되지 않고 장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삼투압에 의해 혈관 내 수분이 공장 내부로 이동해서 혈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식후 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하는데요.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계항진을 느끼고 발한,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위산통 반사란 음식물로 인해 연등운동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복부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후기 덤핑 신드롬은 저혈당이 발생하는데요. 혈류 내에 포도당 유입으로 갑작스럽게 혈당이 증가되고 그 자극으로 인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저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식후 2-3시간 내에 발생하며 이 역시 증상이 심계항진, 발한, 어지럼증 등으로 저혈압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식후 얼마 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에 상체를 낮춘 자세,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사 후에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소량씩 자주 나눠서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이를 하며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섭취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위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정리했던 역류성 식도염과는 반대되는 간호가 많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성 궤양입니다.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이 균은 요소분해 효소를 생성해서 염증을 일으키며 위 점막이 다른 유독물질에 쉽게 손상되게 합니다. 두 번째, 카페인. 카페인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점막에
산소 결핍증을 야기시키고 염산과 펩신 분비를 증가시켜 위 산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로 인해 점막이 손상되게 됩니다. 세 번째, 알코올은 산 생성을 자극시키고요. 네 번째, 흡연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률을 높이고 중탄산염 분비를 억제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으로 점막의 국소 빈혈을 초래하며 부교감 신경 자극에 의해 염산 분비가 증가되고 구신피지 호르몬 자극에 의해 위 점막 세포 재생률이 감소되며 염산과 펩신 분비가 증가됩니다. 여섯 번째, 엔세이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여 점막 혈류 감소, 재생 감소, 염산 분비 증가, 중탄산염 분비 감소로 궤양을 촉진시킵니다. 다음으로 종류에는요, 크게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분류를 할 때 산 분비, 영양 상태, 암 발생 가능성, 출혈 양상, 통증 양상으로 나눠서 기억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산 분비가요, 위궤양 같은 경우는 정상이거나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고요.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는 산 분비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음식을 먹었거나 제산제를 복용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 시에는 갉아내는 듯한, 타는 듯한 통증으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위궤양 같은 경우는 둔한 통증으로 상복부 중앙 쪽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거나 제산제로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음식에 의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해서 영양 불량이 오게 되고요.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위궤양입니다. 그리고 출혈 양상이 위궤양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토혈,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래쪽에 장에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흑색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단검사에는요, 위액 분석검사, 내시경검사, 요소 호흡검사 등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검사는 내시경검사인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는 요소 호흡검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요소를 물과 함께 마신 뒤에 20분 후에 풍선을 불게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면 13번 CO2가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액 분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위액 분비가 감소된 경우에는 위암이나 위궤양의 특징이고요. 위액 분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졸린거 엘리슨 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치료 약물에는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항생제, 점막 보호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암포젤과 시메티딘이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작용 위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소화성 궤양의 3대 합병증에는 첫 번째, 궤양이 심해져서 혈관 부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궤양이 더 심해지게 되면 천공이 되는데요. 복막강 내로 위 내용물이 들어가게 되면 복막염, 저혈량성 쇼크 등이 발생하게 돼서 응급상황이라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복부 경직, 쇼크 증상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유문 폐색인데요. 염증과 치유가 반복이 되면서 부종과 반흔이 형성되어서 유문부가 폐색이 되고요. 위운동이 감소되어 위가 확장됩니다. 다음은 장 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극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자율신경계 부전으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대장의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해 소화 불량이 발생하고요. 부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해 위액 분비 증가로 인한 속쓰림이나 장운동 증가로 복통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기전으로 변비와 설사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3개월 이내에 배변 빈도가 변화되거나 배변 형태가 변화되거나 지속되는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있고 배변 후에는 복통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비는 쉽게 말해서 장 운동이 감소되고 대변이 정체되면서 장 속에서 수분이 재흡수되어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인데요. 치료 약물에는 대표적으로 하제가 있죠.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팽창형 하제는 친수성 콜로이드류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팽창시키면서 변의 양을 늘려주어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로 대표적인 약물에는 메타뮤실이 있으며 부작용은 이렇게 커진 변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화성 하제는 대변을 유화시켜 부드럽게 해서 배출되기 쉽도록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에는 콜레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성 하제는 장벽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내용물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는데요. 대표적인 약물로는 유명하죠. 듀코락스 또는 피마자유가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제를 투여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정상 배변 반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오용과 남용은 영양 불균형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급성 보통이나 오심구토가 있을 때에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수돌기염 시에는 복용하게 되면 충수돌기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변 완화제는 저녁 시간에 투약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복용 후 8시간에서 12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배변을 잘 보도록 도와줍니다. 변비에 대한 간호는 배꼽 주위에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거나 고섬유식이, 다량의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좋고요. 극심한 다이어트나 배변을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 개실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주로 변비에 의한 것인데요. 변을 밀어내기 위해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높은 압력이 발생하여 S상 결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 부위에 분변, 세균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 좌하복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 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부위.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장에서만 발생하고요. 크론병은 소화관 전체, 즉 구강에서 항문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회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침범 단계.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 하층 얕은 정도이고 크론병은 점막 하층, 근육, 장막까지 깊게 침범합니다. 다음으로 염증 반응.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궤양, 발적, 출혈, 우혈과 농양, 가성 폴립이 발생하고요. 크론병에서는 비관란성, 유가종성 염증과 농양을 형성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과립상의 점막이 발견되는데요. 마치 알갱이 같은 모양이 보이고요. 틈새가 없고 연속적으로 침범합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결절화로 진행되어서 자갈 모양이고요. 비연속적이며 틈새가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설사는 궤양성 대장염이 하루 20회 이상으로 심하고요. 혈변과 직장 출혈도 발생하며 대변을 보고 나서도 또 대변을 보고 싶은 2급 후증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경한 설사, 그리고 혈변은 드물고 지방변을 보며 복통을 비교해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왼쪽 하복부가 아프고요. 크론병은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주로 설포나마이드계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서 항염 효과가 있고
세균의 엽산 합성을 방해해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엽산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장암. 결장암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부위에서 70% 정도 발생합니다. 위험인자는 50세 이상, 대장암 가족력 있는 경우,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용종뿐만 아니라 저섬유시기, 비만, 만성변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위험합니다. 종류에는 우측결장과 좌측결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주로 좌측결장에서 많이 발생해요. 장폐색,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변비, 설사 등의 배변 습관 변화나 대변 보고 나서도 또 보고 싶은 일구푸증이 특징인데요. 우측결장암의 경우에는 식욕 부진, 오심, 구토, 체중 감소, 피로감, 그리고 복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복통입니다. 직장암 검사로 대표적인 것은 직장 수지 검사인데요. 직접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촉진하는 방법으로 단단하고 결절이 있고 불규칙한 경계면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으며 혈액 검사로는 CEA로 확인합니다. 국가암검진, 5대암 검진 프로그램에 의하면 50세 이상 남녀의 경우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상소견 시 대장 이중 조형 검사나 대장 내시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장암을 진단받고 나면 결장 절제술을 실시하는데요. 부위에 따라 장루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장루를 수술한 후에 6에서 8주가 지나면 사우나, 목욕, 수영 등이 가능하며 장루 주머니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개구부가 항상 붉고 촉촉하며 약간 올라와 있고 장루 주머니는 개구부보다는 0.2에서 0.3cm 정도 크게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잘 붙겠죠, 피부에. 대변을 참거나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의 운동에 의해서 저절로 대변이 줄줄줄 새어나오기 때문에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차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빵빵하게 가스로 차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가스를 비워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주변은 중성비누로 깨끗하게 닦고 물로 헹궈준 후에 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말리고 파우더를 가볍게 뿌려줍니다. 이 주변에 대변으로 인해서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이나 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장루가 막힐 수 있는 찌꺼기가 많은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장루를 세척하는 방법은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장을 세척해야 하는데 식사 후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습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실시하고요. 미온수 500에서 1000cc 정도를 넣어야 하는데요. 개구부에서, 즉 장루 입구에서 45cm 정도 높은 곳에 걸어서 중력에 의해 미온수가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고 부드럽게 5에서 10cm 정도로 삽입하되 절대 힘을 주면서 넣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잘 안 들어가면 먼저 손에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넣어준 다음에요. 나중에 카테터를 넣으면 됩니다. 폐색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결장루 세척 중에 만약에 복통이 발생하면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천천히 주입하고요. 미온수가 모두 들어간 이후에는 배액을 실시해야 하는데 미온수를 넣고 나서 다시 카테터를 제거하고 흘러내려가게 하는 건데요. 세척 후에 나오는 것이 없으면 복부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항문 질환을 살펴볼게요. 치질은 항문 주위의 정맥이 지나치게 확장된 일종의 정맥류 질환인데요.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변비, 배변 시의 긴장, 비만,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복부 내압과 치정맥압이 증가되어 항문 주위 정맥이 확장되어서 치질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확장됨에 따라 혈관을 덮고 있던 점막과 피부가 늘어나서 항문관 아래로 돌출되어서 밀려 나오는데요. 한두 개 정도가 쭉 삐져나옵니다. 이 부풀어 오른 정맥은
굳은 대변이 통과할 때 외상을 입어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질은 대변 보다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피가 묻어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원인을 살펴보면 변비, 비만,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 그리고 관련 질환으로는 우려성 심부전과 문맥성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치질 간호는 크게 변비 예방과 복압 감소, 좌욕, 청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복압 감소를 위해서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지 않고요. 화장실에서도 대변 보고 싶다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좌욕의 효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통증이 감소되고 치유를 촉진시켜주고 항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원리입니다. 항문 치열이란 항문관에 생기는 궤양이나 열상으로 세로로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항문 직장 농양이란 변비나 항문 성교를 통해서 발생하고요. 치열 발생 시에 균이 침투되어서 농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루는 두 개의 체관 사이에 혹은 체관과 신체 표면 사이에 생기는 누관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 간, 담도, 췌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간입니다. 바이러스 간염에서는 크게 A, B, C, D, E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1번, A형 간염은 제1군 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주로 합병증이 없고요. 예후가 좋은 편인데요. 전파 경로로는 감염된 분변과 구경 경로를 통한 직접 전파와 오염된 물, 음식물에 의한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임상검사상 이뮤노글로불린 M, 안티-HAV는요, 급성 감염을 나타내고요. 이뮤노글로불린 G, 안티-HAV는 과거의 감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감염 1개월 후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평생 지속돼서 면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영구 면역을 갖게 돼요. 이는 예방접종으로도 형성되고요. A형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과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식품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열해서 조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식소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요. 규칙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 요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입니다. A형 간염 노출 전에는 예방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1차 접종 후 6에서 12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라면은 반드시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에요.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꼭 맞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감염에 노출되기 전 또는 감염에 노출된 후에는 수동 면역을 해야 하는데요. A형 간염 노출 후 1에서 2주 내에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하면 3에서 6개월 정도 일시적인 면역이 생깁니다. 2번, B형 간염은 제2군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혈액, 체액, 정액, 모체로부터 수직 감염 전파가 되고요.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혈액 전파에는 의료 종사자, 반복적인 수혈을 받거나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 그리고 약물 중독자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사기 하나로 돌려 맞으면서 옮게 된다고 하네요. 체액 전파로는 가족, 공동 거주자, 예를 들면 보호기관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유행 지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전파에는요, 성 접촉자, 동성 연애자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침습적인 행위, 예를 들면 귀 뚫거나 문신을 하지 않고 주사기, 면도기, 칫솔, 담배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히 주사기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요. 수혈 시에는 철저하게 검사가 필요하며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은 격리해서 폐기 처리하고 접촉 전에는 보호장구를 하는 것과 처치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성 접촉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고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해서 저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원래 생후 0, 1, 6개월 총 3회에 걸쳐서 투여하는데요. 비형간염 바이러스 노출 전, 후에는 능동면역을 실시해요. 아까 A형 간염과 반대죠. 노출 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정말 빠르게 접종해야 하고 수동면역도 노출 후에 즉시 실시합니다. 증상으로는 간세포성 황달, 소양증, 우상복부의 통증, 간 비대와 압통, 심해지면 회색변, 짙은 소변, 출혈과 같은 증상과 빈혈, 피로, 검태감, 발열 등이 나타납니다. 임상검사 시에 HBsAg가 양성이면 보균자를 의미하고요. 비형간염 활동성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anti-HBs가 양성이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며 이는 면역력을 의미하고 비형간염에 노출되었거나 비형간염 예방주 사이에서 면역이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3번 C형간염은 전파 경로가 B형과 동일한데요. 즉 혈액, 제, 정액, 수직 감염 이렇게 있는데요. 70% 정도로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C형 간염에 의해서 간경병증과 간암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간염입니다. 그렇지만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감염 후 7에서 10주에 anti-HCV가 상승됩니다. 4번 D형 간염은요. B형과 중복 감염되기가 쉽고 이러한 경우에 간암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D형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5번 E형 간염은 A형 간염과 유사하게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가 되며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지방간이란 알코올에 의한 것과 비만, 당뇨, 고지혈증, 약물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간에 침륜하면서 간세포 속의 지방 덩어리가 커지고 간세포가 한쪽으로 밀려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간세포 사이에 미세혈관 임파선을 압박해서 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를 해야 하고요. 저지방식이, 저칼로리식이와 고섬유식이를 섭취하고 체중을 감소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경변증은 증상에 따른 발생 기전을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1번 황달. 이 황달은 정말 중요한데요. 빌리루빈 대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담즙 이동의 배설장애 때문에 결합 빌리루빈이 증가되어서 이 빌리루빈이 대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피부로 축적되어서 황달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변으로 빌리루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의 색이 회색으로 되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은 짙은 갈색이죠. 또한 혈중으로 흡수되면서 혈액이 걸러져 나오는 소변은 짙은 갈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도정맥류인데요. 이 식도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이 섬유화되어서 내장정맥이 폐쇄가 되면 문맥으로 혈행이 차단이 되고요. 문맥성 고혈압이 발생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측부순환이 형성되면서 식도정맥이 점점 확장되는데 이 식도정맥류가 파열되게 되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출혈인데요. 이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담즙 분비 폐쇄로 인해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흡수되지가 않아서 응고인자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출혈과 비장비대로 인해서요. 혈소판이 파괴가 되면서 혈소판이 감소되어서 발생하는 출혈.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인데요. 복수는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맥성 고혈압으로 정맥의 정수압이 상승이 돼서 복강 내로 수분이 유출되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간세포 손상으로 간의 알부민 합성 능력이 저하되어서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어 그러면서 복강 내로 수분이 유입됩니다. 이 교질 삼투압이라는 건요. 수분을 혈관 내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지 삼투압이 감소되면 혈관 내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감소되니까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강 내로 수분이 유입됩니다. 세 번째는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알도스테론 대사가 감소돼요. 그럼 이 알도스테론이 계속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를 계속 촉진시키면서 복강 내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복수가 발생합니다. 이 복수 세 가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문맥성 고혈압, 알부민 합성 능력 저하, 그리고 알도스테론 대사 감소.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간성 혼수인데요. 간 때문에 혼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 기능이 감소되면요, 이 배설 작용 같은 게 떨어지게 되니까 암모니아가 대사가 안 되면서, 원래 암모니아는 대사를 하게 되면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환시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변으로 배출할 수가 없고 암모니아가 계속 쌓이면서 중추신경계의 독성 물질인 이 암모니아가 뇌에 축적되면서 혼수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처음에는 진전, 선망, 발작, 심해지면 의식 소실, 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암모니아가 축적돼서 생긴 간성 혼수의 경우에는 호흡 시에도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간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선종이 대표적인데 이는 경구 피임약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혈관종도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간 종양의 90% 정도는 간세포암으로 악성 종양인데요. 그 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증,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으로는요,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 간암 발생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에서 양성인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급성 담낭염은 주로 결석에 의한 담낭염이 90% 이상인데요. 결석이 담관을 폐쇄하면서 담즙이 담낭 내에 정체되어 담낭의 염증과 부종 등을 일으켜서 발생하게 됩니다. 담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F4라고도 하는데요. 비만, 여성, 연령 증가, 다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음식 섭취 후에 우상복부의 통증과 오른쪽 어깨, 견갑골로 이 통증이 방사가 되는데요. 통증이 심하면 빈맥, 발한, 창백이 동반됩니다. 검진 방법으로는요, 엄지손가락으로 우측 늑연골 아래를 압박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통증이 증가해서 호흡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를 머피 징후라고 합니다. 급성 췌장염의 병태 생리는 췌간이 막히면 압력이 증가되어서 췌간이 파열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소화 효소인 트립신, 리파아제, 엘라스테이스, 칼리크레인, 이 췌장의 실지세포 내로 유출되면서 이 췌장을 손상시킵니다. 즉 자가분해가 되는데요. 그중 트립신은 단백 분해의 과정으로 자가 소화를 초래하게 되고요. 리파아제, 즉 리페이스는 지방산이 배출되어서 이온화된 칼슘과 결합하면서 저칼슘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라스테이스에 의해서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심한 출혈과 췌장이 파괴가 되는데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옆구리가 멍이 드는 터너 징후와 배꼽 주위가 멍이 드는 쿨렌 징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인 증상으로는 좌상복부, 등 옆구리로 방사되는 통증과 식사 시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췌장의 파괴로 랑게란스섬이 손상되어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고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통증은요, 이 기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요. 간의 경우에는 우상복부라고 했고요. 췌장의 경우에는 좌상복부라고 했죠.
진단검사로는 혈청 아밀라제는 24시간 이내에 최고치로 상승하게 되고요. 소변 아밀라제는 2주 이상 상승하며 혈청 리파제도 2주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바이러스성 간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흡기계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